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월요일이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어떻게 출발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지난 주말에 특히 금요일 날 우리나라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더랬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반도체, SK 하이닉스 같은 데는 9% 가까이 떨어졌고요. 삼성전자도 큰 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반도체 랠리가 좀 조정을 받는 게 아니냐. 가뜩이나 지금 미국에서 인공지능 AI 버블론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한 주가 바뀌고 이번 주 시작하는 주가는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금요일 날 떨어졌던 것을 완전히 만회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좀 주목할 만합니다. 주가라는 게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오르갈 때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금요일 날 떨어졌다가 월요일 날 다시 올라간다. 이 대목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금요일 날 떨어진 이유가 이른바 키오시크라는 일본 반도체 회사. 이 키오시크가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 원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오늘날 세계를 제패하기 전까지 일본의 이 회사들, 일본의 특히 키오시크라는 회사가 세계를 평정하고 있었더랬는데요. 이 키오시크라는 회사의 실적이 예상보다도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익이 무려 60%나 감소해버리고 매출도 6%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2위의 낸드 플래시 회사가 이렇게 예상보다도 훨씬 못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은 한국 반도체에도 그 영향이 일정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그랬었는데 이제 며칠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는 이 얘기는 일본의 키오시크가 주가가 떨어지고 위기에 처한 것은 맞지만 그 키오시크와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좀 다르다라는 데 대한 안도감이 좀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키오시크는요, 그 반도체 낸드 플래시를 주로 모바일, 스마트폰에 주로 공급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HBM을 비롯해서 관련 인공지능 교육용 서버 메모리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키오시크와 삼성전자 또는 SK 하이닉스는 겉으로 보면 비슷한 회사일지 모르지만 내막이 좀 다르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현 상황에서 키오시크 실적만 가지고 AI가 버블이다. 또 버블이 붕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AI 그 기대는 AI의 이 상승세는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대목은요. 우리나라 기업도 아닌 일본 키오시크의 실적이 나빴다고 그래서 일본은 물론 한국의 주가가 크게 요동을 쳤다는 그 사실 자체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뜨겁습니다만 그 한복판에 AI가 버블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소문에도 크게 놀라는 소뚜껑 보고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뭐 그런 정도로 현재의 정권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뚜렷하게 두 개의 세력이 엇갈리게 교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AI 계속 잘 될 것이다. 또 하나는 AI 거품이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논리를 좀 철저히 분석을 해보면서 상황 변화를 예의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관세 협상 타결하고 나서 국내 투자가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랑 4대 그룹 총수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투자적인 부분들도 많은 얘기했더라고요. 특히 삼성전자는 뭐 고용도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800조 원 정도 투자 4대 기업에 지금 약속을 한 상황이죠. 예, 미국과의 이 관세 투자 협정 정말 전례가 없는 또 경제 원리나 자유무역 정신에는 전혀 맞지 않는 우리가
어디 투자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투자를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이나 EU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특히 한국은 일본이나 EU보다 덩치가 작고 외환 보유고도 적기 때문에요. 이렇게 3,500억 달러씩 계속해서 미국에 강제 투자를 당하면 국내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국내 산업은 공동화되는 거 아니냐? 예. 국내도 투자해야 되고 일자리 늘어야 되는데 어쩌자고 전부 다 미국에만 투자한다고 그러느냐라는 그런 걱정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대목과 관련해서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재벌 총수들을 초치했고 이 자리에서 각 재벌 그룹들이 우리 한국에도 투자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이 대목을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 기업들이 모든 투자의 여력을 외국으로만 빼내는 건 아니구나. 한국에 기본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뿌리를 계속해서 키우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줬다. 그런 점에서 시장도 안도하고 또 국민들도 뭐 상당히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지금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돈은 예. 우리가 협정서, 팩트 시트까지 나와서 투자 안 하면 바로 보복당하는 강제력이 매우 높은 것인 반해서 이 재벌 기업들이 투자하겠다는 것은 그냥 계획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그동안에도 투자하겠다고 여러 번 발표를 했는데 그 투자를 제대로 지킨 적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또 체크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투자하겠다 하고 투자하지 않은들 아무런 무슨 제재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다음에 기업들의 지금 내부가 현재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것 말고도 1,500억 달러를 더 투자하기로 한경협하고 통해서 우리가 약속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국내에 투자할 여력이 있을까? 이런 데 대한 의구심 이런 것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 총수들이 대통령 앞에서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이니까 좀 지키겠지. 나름 뭐 좀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외신에서도 이 내용을 좀 비중 있게 다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CNBC는 한국의 재벌들이 국내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며 미국보다 한국을 우선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계획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외신의 해석이 좀 맞는 건지 앞으로 후속 협상에 좀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궁금한데요. 네, 외신의 해석은 아주 악의적이고 조작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말씀 올린 대로 서명한 것이고 이것은 그냥 계획을 발표한 것인데 CNBC라는 방송에서는 아마 모르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요. 알고도 한국을 꼭 집어서 자,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다고 3,500불 플러스 사실 1,500이니까 우리도 미국에 5천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는 건데 야, 네. 투자한다고 미국을 향해서 통화 스와프도 해라 그러고 굉장히 볼멘 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한국 정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 미국 투자한다고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관세 협상 끝나자마자 한국에 미국에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5,500불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의 투자 여력은 여전히 많은데 미국 협상을 위해서 아픈 소리, 그냥 조작된 소리 한 거 아니냐 이렇게 hir난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국 CNBC는 미국을 향해서 트럼프 협상 잘했다고 하는데 한국은 투자 여력이 아직 많대. 왜 3,500억 불밖에 안 받는 그런 선에서 협상을 끝내자는 미국 국내용이거든요. 자, 이 대목 미국 언론이 CNBC가 이렇게 뭐 보도하는 것은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만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업들 국내 투자 계획 이걸요 우리 국내를 생각해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투자 많이 한다라고 하는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투자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인데 마치 투자할 것처럼 얘기를 해서 협상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CNBC 보도처럼 마치 한국은 돈이 펑펑 넘치는데 미국에는 조금밖에 투자 안 했어. 그런 잘못된 신뢰를 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우리 재벌 기업들이 좀 신중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차후에 또 어떤 영향 미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주제 좀 이야기해 볼 텐데 부동산 얘기거든요. 국토부가 6만 가구를 면담을 하나하나 해서 좀 물어봤는데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월급 하나도 안 쓰고 14년 모아야 된다라는 결과 나왔습니다. 14년이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사님? 예, 저 통계가 PIR이라고 그랬어요. 프라이스 인컴 레이시오. 부동산의 가격 적정 여부를 따지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PIR. 그러니까 현재의 소득을 한 푼도 안 쓴다고 계속 모은다고 생각했을 때, 네. 뭐 그럴 수는 없지만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현재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감안할 때 몇 년에 모을 집을 살 수가 있느냐? 13년이 좀 넘는 그 14년에 거의 육박하는데요. 현재 이 숫자는 OECD 평균치, 세계 선진국 평균치에 보다 조금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는 것은 자기 소득 가지고는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서울의 소득이 뭐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결국 집값이 다른 도시보다는 좀 과대평가돼 있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집 사기가 어렵다를 보여주는 수치인데 이게 해마다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새로 짓는 집은 시설도 좋고 커뮤니티 센터도 만들고 이러는 바람에 실제 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네. 그러나 땅값 같은 거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소득 수준에 비해서 계속해서 PIR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제 넘사벽이 돼버리면 그렇다면 사실 젊은 청년들이 꿈을 잃게 되고 그중에 일부는 뭐 영끌해서 한번 투기판으로 나간다든지 자포자기 심청으로 뭐 아니면 도로 나갈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조금 우리 집값을 급속하게 올라가지 않는 그런 국제사회에서 균형을 맞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후에 규제를 피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서울과 접근성 높은 곳들이 좀 많이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뭐 저희들도 여러 번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 규제라는 것이요.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지만 규제를 하게 되면 그 규제를 받지 않은 바로 옆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지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부동산 투기 수요가 살아있다고 그러면 바로 옆에는 결국은 풍선 효과로 가격이 더 오를 수가 있는데 11호 대책 토지 거래 허가제를 발동한 뭐 상당히 강력한 대책이죠. 한 달이 지났는데 각 수치를 직접 측정을 해보니까 서울의 그 규제 허가 지역을 살짝 벗어나 있는 경기도 지역, 경기도에서도 규제를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은 그런 대로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근처 지역이 오르고 있다. 이래 되면 결국은 슬금슬금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서울의 집값이 다른 데로 전이가 되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요, 거꾸로 지금 강남 지역의 집값이 서울의 비강남 지역보다도 집값이 더 올랐습니다. 이것은 역풍선 효과인데요. 원래는 강남 지역과 서울의 한 중심 4개구에만 이 토허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니까 강남 지역에는 그대로 규제는 있지만 옆 지역의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강남 지역의 규제가 약해진 그런 상대적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이거든요. 물론 이런 규제 정책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차단하는데 나름 뭐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보다 근본적으로는요. 결국 수요 공급의 원리, 특히 부동산을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고 또 통화량을 너무 늘리지 않는 그런 어떤 거시경제 정책적 접근도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런 집을 사기 위해서 등등 결국엔 필요한 사람들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대출적인 측면에서 또 살펴보면
요즘에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금리가 좀 높고 점수가 낮은 일명 취약계층인 사람들에게 금리 낮은 상품들도 돼서 이게 역전되는 형상까지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대출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은행 대출이 금리가 아주 역진됐다 해서 요즘 언론들 대서 특필을 하고 있는데요. 금리라는 게 돈을 잘 갚고 신용이 높은 사람들은 은행에 주는 부담이 적습니다. 해서 뭐 전 세계가 거의 만국 공통으로 신용 점수가 높으면 금리를 싸게 해줍니다. 그렇죠. 그 대신에 신용 점수가 낮으면 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더 높은 금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요즘 이제 우리 사회에서 포용 금융이 나오면서 가난한 사람들, 저신용조자들이 고금리를 물게 되면 영원히 집을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래서 아주 저신용자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이 저신용자들에게 특별히 금리를 깎아주는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신용 1등급이 신용 꼴찌보다도 금리가 더 높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용을 높이려는 고신용이 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회 전체가 다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가 있다. 물론 저신용자들이 어려우니까 그걸 도와주자는 취지, 그것도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래 금융에 신용의 선한 고리, 선순환할 수 있는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 이것은 시장 원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따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신용이 나쁜 사람들은 은행에 대출을 안 갚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금리를 깎아준다? 이것은 좀 논리에 맞지 않다.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